비용 80억 원. 이게 억울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와 이거 하나 만드는데 80억밖에 안 들어? 80억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게 총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당연히. 미국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확실하고요. 마법의 레시피가 공개가 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충격을 준 것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레시피를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죠. 무슨 뱁새가 황색 따라가냐 하는 생각은 이제 내려놔도 될 것 같다. 엔비디아 주가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나스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보자마자 바로 줍줍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크게 커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지금 딥시크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국내 AI 업계의 최고 권위자시죠. 하정우 과시경 공동대표 겸 AI 미래포럼 공동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항상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이라고 하다가 오늘은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맞습니다. 과시경 공동의장님. 네, 유튜브에서 자주 뵙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주제 자체가 약간 중립지에서 중립지 AI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드리기 위해서 소속을 과시된 소속으로 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 애가 아직 어려서요. 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AI 정책이나 지금 아니면 뭐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많이 또 참여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딥시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일단 네이버 주가가 오른 거 축하드리고 졸지에 기대를 살짝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딥시크 수혜주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신흥 스타트업들이죠. 강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미국만큼 엄청난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넘을 수 없는 4천원의 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냐라고 해서 지금 수혜주들이 몇 개 꼽혔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된 것보다는 아무튼 딥시크의 이제 영향과 파괴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좀 뭐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늘 핵심적으로 한 열 몇 개 딱 준비했는데 질문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일단 중국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딥시크의 성능이 진짜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괜찮은 성능, 진짜 이렇게 크게 반응할 만한 성능인가 그걸 일단 확인하고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아마 국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QN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2.5 버전까지 나왔고 사실 엊그저께도 맥스 버전이 나와서 GPT-4 옴니보다 잘한다 이런 게 나오기도 했지만 QN 중심으로 해서 중국어의 AI가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오픈소스로도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사실 작년 1월에 V1을 발표를 했습니다. V3니까 V1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5월달에 V2가 나왔어요. 그리고 V3가 그 다음 순서로 나왔는데 V1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뭐 하나 나왔네 느낌이었는데 V2 괜찮네. V3 와 대단하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자체 기술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을 GPT-4 옴니를 깨버리는 여러 벤치마크에서 어려운 AI 능력 평가하는 데이터에서 GPT-4 옴니를 능가하는 수치의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모델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 알고리즘도 있지만 딥시크 V2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뭐 MLA라고 하는 방법들 그리고 딥베스라고 하는 이제 수학 문제 전용으로 푸는 딥시크에서 만든 모델이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쓴 강학습 알고리즘인 GRPO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V3가 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6비트 학습이 아니라 8비트 학습하는 이런 것들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들을 자체 기술로 만들어냈다.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V3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런 미국 바깥의 기업에서 처음으로 GPT-4 옴니를 깨버린 모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12월이고 딱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나온 게 R1이죠. 예, 문제는 V3도 그렇고 R1도 그렇고 참고로 R1은 V3를 가져다가 엄청 긴 논리의 흐름이 잘 가공된, 우리는 이걸 체인 오브 서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강화 학습을 시켰어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닙니다. 강화 학습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대로 잘 하도록 공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근데 이런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V3 기술 보고서도 그렇고 R1 기술 보고서도 그렇고 오픈 AI나 제미나이 플래시는 기술 디테일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안 알려줬죠. 예. 여기는 기술 디테일을 다 까버렸어요. R1 기술 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던 건,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오원을 만드는 레시피가 도대체 뭘까? 뭔데 저렇게 추론을 굉장히 잘할까? 였는데 수학도 잘 풀고 과학도 잘 풀고 코딩도 잘하고 보니까는 뭔가 R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MCTS 같은 탐색 알고리즘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진짜인가에 대한 디테일은 공개를 안 했는데 R1 논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 다 해보니까 결국은 그냥 강화학습 데이터 많이 준비해서 하면 되더라. 근데 그냥 하면은 그냥 강화학습만 하면은 그게 R1 제로예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데이터 가지고 좀 콜드 스타트 데이터라고 거기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COT 데이터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조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강화학습 열심히 돌렸더니 오원 같은 거 만들어지던데 이런 레시피를,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메소드 안 써도 되고 강화학습 엄청 많이 하면 되더라 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강화학습 기법이 딥시크에서 작년에 제안한 GRPO라고 하는 기법들을 쓰니까 굉장히 괜찮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굉장히 궁금했던 마법의 레시피가 공개가 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충격을 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오원이 이렇게 추론을 잘해. 근데 이거 대체 어떻게 했지? 잘 몰랐는데 그 방법을 지금 딥시크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추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서 뭐 MCTS 같은 방법을 더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강화학습을 얼마만큼 했는지 약간 의심은 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설명을 다 해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유효하더라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그 레시피를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분들이 뭐 SNS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초반 분위기만 해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딥시크 이 기술 보고서를 보니까 오원을 분석할 수 있게 됐더라. 이거 딥시크 열심히 봐야겠다. 이거 잘 설명해놨네 였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야 딥시크 대단한데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실제 R1이 서비스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앱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챗봇 형태 서비스도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막 써보게 되다 보니까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비교를 해보니 뭐 충분히 R1은 5원이랑 비슷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V3 같은 경우도 GPT-4 옴니랑 비슷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체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R1이랑 V3랑 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R1에는 얼마만큼의 추가 비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V3를 가져다가 COT 데이터, 체인 오브 서트 데이터 많이 모아서 강화학습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주로 되어 있고 V3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V3 모델 하나 만드는데 280만 GPU 시간, H800 기준으로 H800이 클라우드로 한 장당 $2 정도 들어가니 실제로 2000장 정도의 H800으로 2달간 학습을 시켜서 V3를 만들어냈다. 비용 80억 원. 이게 억울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물론 AI 업계에서 실제로 프리트레이닝부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쪽 업계에서 만들어 본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와, 이거 하나 만드는데 80억밖에 안 들어? 미국은 수백 조를 넣는다는데 그러면 80억 갖고도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R1을 만들었으니까 이 R1에 들어간 비용도 자연스럽게 80억. 그래서 V3랑 R1이 지금 혼동이 되어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혁신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지금 믿게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파괴력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죠. 이 80억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게 모델 하나를 프리 트레이닝, 그 다음에 포스 트레이닝 다 해서 V3까지 만드는 데 들어간 GPU 시간입니다. 근데 그건 한 방에 딱 성공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V1, V2 때부터 했던 수많은 실험들, 투자했던 GPU 시간, 데이터 이런 것들 없고 그냥 GPU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환산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1에 성공적으로 학습한 비용이 80억 원인 거지. 그게 V3 정도 되는, 딥시크 V3 정도 되는 AI를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쐈어요. 뭐 무궁화 1호를 쐈어요. 근데 그 전에 많이 실패하고 연구하고 이런 비용 다 빼고 무궁화 1호 처음으로 쏘아서 성공한 그날 들어간 비용 그거 만들어서 쏠 때까지의 비용 그것만 딱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GPT-4o나 O1이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또 하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증류, 영어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GPT-4나 O1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지식 데이터들 혹은 COT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픈 AI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경쟁 모델 만들 때 그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트위터 하나 보니까 막 뭐라고 입력을 하니 위에서 시키신 일은 오픈 AI의 데이터 정책에 반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요. 김식한테 얘기한 건데 어딜 봐도 약간 느낌이 나오죠. 의심할 정황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데이터 도용한 거다 라고 조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은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특히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작년에는 구글에서 오픈 AI 데이터를 그렇게 가져다가 학습을 시키곤 했다라는 뭐 내부 고발 비슷한 것도 나오기도 했는데 구글은 일단 공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이터 증류라고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또 실제로 R1, 딥시크 R1을 보면 딥시크 R1이 그 V3로 만든 큰 모델이 있죠. 거기서 데이터를 막 만들어서 알리바바 QN이나 라마에 추가 학습을 시킨 그게 디스틸 모델들이거든요. 그거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서 GPT-4 옴니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증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그러면서 비용을 많이 아낀 건 있죠. 미국이 제일 처음 만들 때는 데이터 엄청 많이 갈아 넣어가지고 비용이 많았을 텐데 이런 데이터 증류 기법, 데이터 디스틸 기법 덕분에 어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측면들도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기출문제 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족보, 기출문제 그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벤치마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뭐 기업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할 때나 공공분야 적용해서 사용을 할 때나 이런 필드에서 막 붙여서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원래 우리가 족보 보면 시험은 잘 치는데 얘가 현명해지느냐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그러면 H800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아. 정말 딱 그것만 가지고 만들어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딥시크의 모회사인 하이플라이어라는 회사가 중국의 헤지펀드 퀀트 회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 굉장히 컴퓨터 머신러닝 잘하는 분들이 퀀트 회사로 많이 갔어요. 월급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또 컴퓨팅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엄청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거기서 GPU 수출 통제하기 직전에 이미 보유한 GPU가 A100만 장. 그리고 스케일.ai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실리콘밸리에 있죠. 그 분이 얘기를 한 게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GPU가 사실 H100이 몇만 장 있다.
근데 그걸 5만 장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놓고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10,000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뭐 그러면서 다른 GPU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800 2,000장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 인프라를 쓴 거지, 그게 딥시크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셔야죠. 여기서 지금 뉴스를 따라오신 분들은 저기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공동대표님, 네. 과실은 공동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다 따라오셨겠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H800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도 쓸 수 있는 조금 다운된 모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GPU. H100이 있고 H800이 있는데, 수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H100을, 그래서 조금 성능을 떨어뜨려서 만들었어요. 뭐가 떨어지냐면 메모리 크기나 연산 능력은 동일합니다. 파워 쓰는 것도 동일해요. 그런데 메모리 속도가 좀 떨어지고요, GPU의. 그리고 저희가 큰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GPU 한 장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서버 하나에 GPU 8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GPU들이 여러 장이 들어가니까 GPU끼리 통신하는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걸 이 엔비디아에서는 NVLink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속도가 또 느려요. H100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래저래 퉁쳐서 계산하면은 70%에서 80%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H800이. 네. 그런데 H800으로 지금 H800가 2048장으로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플라이어가 갖고 있는 거는 H100도 몇만 장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밝혀버리면 큰일 나죠. 이게 지금 트럼프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을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800 뭐 2000 몇 장으로 훈련시켰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골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벤치마크 점수는 우리 벤치마크 점수들 보다 보면은, 아니 1등이 뭐 오픈 AI가 하는 적이 없잖아요. 맨날 뭐 신모델 나오면은 갑자기 1등하고 막. 그래서 벤치마크 점수만 혹시 높은 게 아니냐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크 점수가 다 1등이라고 해서 오원보다 더 뛰어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비슷비슷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뛰어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낫다, 혹은 아니다, 혹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조금 이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딥시크가 만든 V3와 R1 모델이 엄청 비싸게 만들었다고도 보기는 어렵잖아요. 꽤 비용 효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확실하고요. 또 학습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연산 효율적인 어떤 알고리즘적인 부분들,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내에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 팀을 이끌고 있는 우리 성낙고 총괄이 한 말이, 와, 얘네들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디테일이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V3 논문을 보면서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미국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착한 비용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 있고, 하지만 데이터 디스틸과 같은 이점 확실히 활용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알려진 80억 원을 훨씬 웃돌긴 하지만, 그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정도의 규모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달성 불가능한 느낌이었지만, 중국의 딥시크가 했을 정도의 규모 투자라면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하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부랑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why not?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V2나 V3 오면서 그들이
기존에는 잘 쓰지 않던 방법을 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이 논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몇 가지 있으면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V2에서 처음 제안한 ML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 사실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죠. 예,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V2에서 처음 제안한 기법이 MLA라는 기법인데요. 이름은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인데, 실제 이 비용을, 특히 인퍼런스, 즉 학습할 때 말고 실제 서비스할 때 우리는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에요. MLA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는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세 가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쿼리, 키, 밸류를 막 이렇게 행렬 연산을 해가지고 행렬 연산의 결과를 다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쿼리, 키, 밸류를 최적화하는 기법을 좀 바꿔놨어요. 연산할 때 훨씬 덜 연산을 해도 되도록. 그게 MLA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를 딥시크에서 처음으로 V2에서 만들면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용할 때 비용. 네, 사용할 때 비용. 인퍼런스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학습할 때 보통은 16비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1바이트가 8비트고, 그래서 이 16비트 정보로 어떤 모델도 데이터도 표현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얘들은 8비트를 써요. 그러면은 그만큼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죠. FP8이라고 해서 H100부터 지원되는 거고요. A100은 안 됩니다. FP8이. 근데 FP8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습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노력들은 명확하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리고 어떤 역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 MOE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것도 딥시크 MOE라고,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만드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딥시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 MOE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V2에서 또 제안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V3에 또 올려놓기도 했죠. 그러니까 MOE, 그 믹스드 오브 엑스퍼트도 그때 GPT-4인가요? GPT-4가 나왔을 때 이 전문가들을 여러 명을 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시켜서 평소에 추론을 할 때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16분의 1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일부만 쓸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라고 했는데 그걸 더 효율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학습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추론할 때는 비용이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는 게 V3가 6,7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번 글 쓸 때는 그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 혹은 3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개만 써가지고 막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이 엑스퍼트들 중에 그래서 실제로 연산은 여러 개 중에 3개만 쓰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전기도 덜 쓰겠죠. 문제는 모델은 다 메모리에 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모델이 통째로 이렇게 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면 연산을 하는 어텐션을 계산하는 블럭이 있고요. 트랜스포머를 크게 단순화시키면, 그리고 기억이나 메모리에 해당하는 모듈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쪼개놓은 거예요. 이 메모리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부분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게 뭐 20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개로 쪼갤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어텐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 쪼개놓은 거 중에 일부만 타고 올라가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모델 자체는 어쨌든 메모리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떠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중에 일부만 써서 계산을 하겠죠. 그럼 GPU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GPU 중에 일부만 쓰는 게 아니고, 왜냐면 메모리에 그 모델을 올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 메모리 활용률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체 비용은 GPU가 이 모델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비용 자체를 낮추는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비용은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MOE 같은 경우는 학습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MLA 같은 경우는 추론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네. 그렇게 좀 줄일 수는 있는 겁니까? 네, MLA는 추론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명확하게 연산량을 확 줄여주니까. 근데 문제는 메모리. 어쨌든 메모리는 띄워놔야 되거든요. 큰 모델을. 메모리 띄운다는 얘기는 GPU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떠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무슨 질문이 어떤 엑스퍼트를 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띄워놓고 질문을 본 다음에 아 얘는 이쪽으로 태워야 되겠네, 얘는 이쪽으로 태워야 되겠네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비용 효율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제공하는 API 비용을 보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딥시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는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하여 원가 이하로 싸게 제공할 수도 있다. 왜냐? 데이터 다 저장되잖아요. 네. 그 개인정보 지침 정책에 보면은 거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들 관련된 거 다 저장한다.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법에 따르면 그 데이터 중국 정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써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싸게 내주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사실 챗GPT 초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네. 운영 비용 들잖아요. 왜 공짜로 쓰게 해주겠어요?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런 어떤 사용자들을 많이 늘려놓기. 그런 맥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은 첫째로 예전에 구글 포토 무료로 계속 풀어줬었잖아요. 네. 구글이. 근데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많은 서버를 쓰면서도 구글 포토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내줄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네. 결국은 오픈 AI든 뭐 제미나이든 이쪽에서 서비스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입니다. 네. 그거를 원가 이하로 하냐 마냐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부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 프로 버전 아니고 네. 많이들 쓰시죠. 네. 근데 쓸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하지만 무료예요. 네. 그럴 만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딥시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픈 AI가 지금 뭐 5원 모델은 굉장히 마진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예. 받고 이제 뭐 프로 버전은 $200 네.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O3 나오면 얼마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략적 의사결정의 문제이고 실제로 싸서 싼 게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분의 1의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막 내려버리면 안 되겠군요.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게 원가보다 싸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는 하겠지만 네. 그게 정말 원가가 그 정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는 또 비판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방만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네. 개발을 하다 보니 방만했던 거 아니냐. 중국은 굉장히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좀 그래도 혁신적인 모델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왔었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야? 너무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대비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퍼스트 무버는 10배 이상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어쨌든 논문 형태로 나오고 물론 최신 기술들은 요즘은 논문이나 기술 보고서로 나오지 않긴 하지만 또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정보들이 축적되는 것들도 있겠죠. 얼마 전에 공개한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의 블로그를 보면은 현재 LLM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크게 페이즈 1이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클로드 3.5랑 그다음에 딥시크 V3, GPT-4o 같은 AI를 만드는 게 페이즈 1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넘어서서 사람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추론을 엄청 잘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그 과정이 페이즈 2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O1, 그 다음에 딥시크 R1 같은 AI들이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많은 체인 오브 소트, TOT 데이터들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그 O1이
페이즈 2로 넘어가면서 레시피를 공개를 안 했고 R1은 고생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 과정에 데이터 디스틸이 있었다. 즉 5호는 데이터 디스틸을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로 막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막 갈아 넣으면서 심지어 그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크롤링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데려와가지고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은 디스틸레이션을 하면 돼요. 예, 안 들키고. 족보가 예, 족보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과도 처음 생기면 혹은 과목이 처음 생기면 족보가 없으니까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지나고 나면 족보 가지고 시험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만이라기보다는 퍼스트 무버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방법들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빠른 패스트 팔로워가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따라왔다라는 거고 시간 차이는 7에서 10개월 차이 정도가 나는 상태로 쭉쭉쭉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쭉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 여쭤보기 전에 몇 개만 더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단 지금 미국 정부에서 들고 나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미래. 엔비디아의 칩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믿었는데 지금 딥시크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 이렇게까지 안 지어도 되고 엔비디아 칩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나스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보자마자 바로 줍줍 들어갔어요. 구조적으로 자 페이지 1에서 약간 LLM 페이지에서 추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강학습 기반의 추론 능력이 뛰어난 R1이나 O1 같은 모델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강력한 GPU들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LLM 시대에 GPT-2, 3, 4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GPU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GPU를 투입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추론 강화 버전에서도 한계 비용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추론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은 GPU를 넣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것 때문에 다리오 아모데이가 2, 3년 후면은 아마도 AGI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를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나 싶었는데 이 추세를 자기가 볼 때 판단한 것 같아요. 추론 모델을 만들 때 정말 추론을 잘하는 모델이 지금은 초창기지만 여기에 GPU를 더 많이 갈아놓고 이 AI들이 있으니까 CO2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리소스를 넣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론을 잘하는 AI, 그 AGI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본 것 같고요. 그걸 하려면 GPU 많이 필요해요. 지금보다 더 고성능의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본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본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한계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요게 동작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딱히 이렇게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LLM만 볼 게 아니거든요.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R1 페이퍼 그리고 GitHub에 나와 있듯이 이 R1의 많은 똑똑한 지식을 디스틸을 해온 작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모델들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자동차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하면서 피지컬 AI 실현이 되어 갈 것 같거든요. 자, 피지컬 AI로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해야 되고요. 멀티모달은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GPU를 필요로 해요. 기본적으로 막 비디오 데이터 막 이런 것들 막 엄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피지컬 AI로 갔을 때 필요한 고성능 AI 가속집 GPU에 대한 수요 줄어들까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게다가 디바이스로 들어갔을 때 디바이스에는 고성능 GPU가 아니더라도 좀 저사양이지만 모바일에서 쓰기 위한 HBM 말고 LPDDR 같은 메모리와 칩들 수요 폭발할 거거든요. 이 AI 에이전트가 온 사방에 다 이렇게 퍼져나갈 거고 디바이스에 탑재될 거고 뭐 로봇이든 뭐 자동차든 뭐 온갖 데 탑재가 되겠죠. 뭐 집안 환경이든 TV든 뭐든. 그렇게 되면 메모리도 그렇고 AI 뭐 고성능 GPU도 마찬가지 NPU도 마찬가지 이거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GPU 수출 통제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러네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싱가포르의 매출이 북미 지역 매출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싱가포르의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중국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루머가 돌고 있죠. 오늘 보니까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조사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출 규제가 직접 들어왔을 때 어떤 수출이 안 되니까는 거기서 오늘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수출 규제, AI 기술 경쟁력 차이 만들기 위한 수출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80억이면 돼서 고성능 GPU가 필요 없이도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어서 GPU가 필요 없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이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가지고 뭐 한국, 네. 프랑스, 네. 독일, 이탈리아 뭐 많잖아요. 다 뛰어들어서 이 정도면 우리도 투자해서 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쪽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회사만 더 여쭤보고 싶은 데가 메타거든요. 네. 메타가 지금 이 얘기 나오자마자 뭐 주커버거가 워룸을 만들어서 대응한다 지금. 네. 어떻게든 왜 같은 오픈소스 모델인데 우리보다 쟤네가 저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주가는 또 메타는 지금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메타의 오픈소스, 딥시크의 오픈소스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메타라고는 하지만 이제 미국 진영, 북미 진영의 오픈소스 어떤 커뮤니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진영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경쟁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가 하고 있는 이 오픈소스 전략을 어떻게 오픈소스에서의 패권을 잘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최대한 많이 중국의 AI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 세계의 오픈소스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은 메타가 거의 뭐 라마 중심으로 다 휩쓸고 있었지만 이제는 추론 모델을 메타보다 여기가 먼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만큼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 거냐 하는 싸움으로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국가 안보, 헤게모니, 뭐 패권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쩌면 미국 정부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것까지 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먼저 진행을 했던 게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했던 AI 모델 수출 규제, GPU 수출 규제와 함께 10에 26승 이상의 학습 연산량을 사용한 AI 모델은 중국에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API를 디지털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타는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규제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오픈소스 헤게모니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메타는 메타 나름대로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른 형태로 중국의 기업들, 얘들은 다 오픈소스를 하니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제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예전에 처음에 GPT-3가 나오고 챗GPT가 막 열풍을 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LG전자, KT 이런 곳에서 LLM을 직접 만들면서 우리도 LLM을 보유하면서 미국에만 패권을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니까 약간 김이 빠진 모습이었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저렇게 계속 투자하면서 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조금 옆에서는 보였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딥시크가 보여준 이 조금 더 저렴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모델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뭐 그렇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아무나는 못해요. 자, 딥시크도 그렇고 미니맥스도 그렇고 문샷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인재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만 못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의 격차가 너무 컸는데 중국 기업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같이 힘모으면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딥식도 그렇고 미니맥스도 그렇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오픈소스 가져다 쓴 것도 아니에요. 라마 스켈레톤, 그러니까 라마 뼈대를 가져다가 만들긴 했지만 뼈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왜 못하냐. 이 레이스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정부도 투자하고 기업들도 투자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오히려 시그널을 준 거죠. 만약에 중국을 못 따라갔으면 어쩌면은 물론 그 지역 가치관, 국가 가치관, AI 이슈가 있긴 하지만 버거울 수도 있었는데 중국 이 정도로 하면 그죠? 상당히 비슷한 수준 걸 만들면 네.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 규모 내에서 특정 기업 혼자서 힘들 수 있죠. 네이버 혼자, LG 혼자, 혹은 뭐 스타트업 혼자 이건 어렵겠죠. 근데 정부 투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투자하고 같이 만든 다음에 오픈소스로 저기 중국 기업들처럼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션은 미국의 가치관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AI, 그리고 딥시크는 여러 사례에서 봤지만 중국의 가치관을 정말 잘 대변하는 AI잖아요. 중국어를 잘하는 AI가 아니고 한국의 가치관을 잘 대변하는 AI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악플러처럼 여쭤보면은 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왜 못했냐 라고 또 질문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딥시크만 가지고 있는 게 A100이 원래 만장이었고 네. H100이 적지 않았다.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투자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네. 많은 분들이 우리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물론 최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이제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얘기죠. 물론 네이버도 나름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좀 더 투자를 하고 저 정도로 이게 약간 보이잖아요. 레퍼런스가 보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미국 보면서 걱정을 했죠. 근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초당적으로 힘 모아가지고 정부까지 힘 모아서 하면 중국의 사례를 보니 딥시크, 미니맥스, 문샷 사례를 보니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달리고 있는데 초반에 지금 비슷하게 달렸잖아요. 미국 달려나가고 있을 때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네. 빨리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너무 투자해갖고 저기 나가니까 야 이거 따라가면은 우리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투자가 조금 미진했었는데 네. 중국이 하는 걸 보니 네. 보인다는 거죠. 이거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겠네. 우리도 하자.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도 좀 희망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뭐 몇 회사들은 LLM을 아예 처음부터 만드셨지만 그 외의 회사들은 뭐 라마 모델을 좀 갖고 가서 네. 튜닝을 한다거나 그걸로 만드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딥시크가 그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까요? 꽤 많은 기업들이 가져다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특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마가 가지고 있는 모델 특성이란 게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AI 교과서에 딥시크 모델을 쓸 수 있나? 그럼 동북공정에 친숙한 얘기를 뱉어낼 텐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찔하네요. 예, 어느 분야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겠죠. 선택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제일 민감한 질문인데 왜냐면 네이버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까지 하이퍼클러버 X를 열심히 개발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계셨는데 지금 딥시크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러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 뭐 네이버도 그렇고 아마도 LG AI 연구원도 그렇고 제가 페이지 1, 2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 1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1의 완랩.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페이지 2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감사하게도 레시피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저기서. 그걸 활용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빠르게 페이지 2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용기 그리고 방법들이 나온 거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페이지 2로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 페이지 2에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독일, 프랑스, 미스트랄도 있지만 미스트랄 아직 추론 모델 안 나왔죠. 독일, 프랑스, 캐나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페이지 1의 거의 끄트머리까지 와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프랑스, 독일, 캐나다가 다 정치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추스러서 페이지 2로 빨리 넘어갈 수 있으면 또 따돌리고 다시 3위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순간이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들을 갖고 가서 만드는 서비스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좋은 이제 판이
펼쳐지는 건데 이 지금 딥식이 이런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불과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이 AI 서비스들의 발전 속도, 그 다음에 다양성, 여기에는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추론을 되게 잘하는, 강화학습 통해서 추론을 되게 잘하는 모델이 오픈소스로 풀린 게 아론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라마는 사실 추론 모델이 없었고, 오어는 이렇게 받아다가 쓸 수가 없죠. API 형태로만 쓸 수 있었고. 그러면 이런 아론 같은 것들을 파인 튜닝이 쉽진 않겠지만 가져다가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에이전트를 만드는지 고려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AI 에이전트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아론 같은 모델이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AI 서비스에서의 혁신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앞서 투게더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OE 스타일의 큰 모델을 가져가 쓰는 거는 X인 것 같고, 좀 작은 오픈소스 모델들, 라마나 큐언이나 이런 데 디스틸한 모델들은 MOE가 아니니까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추론 능력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꽤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추론 모델이 갖는 특징은 굉장히 길게 글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V3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좀 글 쓸 때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막 이런 기법들도 적용되어 있는데, 추론 모델은 기본적으로 입력한 글 길이보다 쓰는 글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걸 잘하려고 추론 모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비싸겠죠. 왜 비싸냐? 이거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쭉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메모리가 커져야 되고, 그러면은 AI 칩, GPU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메모리 커져야 될 거고, 그런 비용 이슈를 어떻게 잘 커버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거죠. 아직 그렇게 싸게 볼 수는 없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서비스 사용자 시나리오 고려하고, 이런 기술적인 특성 고려하고, 여기서 얼마만큼 원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팩터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아론 모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뭐 이제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뭐 엔트로피라던가 이런 것만 지금 저희가 팩터로 넣은 건데, 예를 들어 네이버도, 그 다음에 뭐 미스트랄도, 그 다음에 뭐 캐나다의 모델들도 이렇게 코이어 이런 데도 쫙 붙어서 이제는 추론 모델들을 더 확 늘릴 수 있잖아요. 빠르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AI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내년, 내후년이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후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요. 아마 올 상반기 좀 지날 때쯤이면 다 나올 거예요. 레시피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레시피를 가지고 빠르게 이걸 실현을 하려면 사실 G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GPU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꼭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GPU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GPU들을 가지고 더 많은 실험을 해서 추론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꼭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론 모델용 칩들, 뭐 A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TPU나 이런 것들, 이런 걸로도 충분히 엔비디아의 비싼 걸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싼 추론 칩을 써서도 할 수 있다. 근데 네이버도 사실 그래서 이제 추론 칩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건가요? 좀 이번 딥시크 덕분에? 동력은 모티베이션은 될 텐데 모티베이션만 있다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더 큰 메모리를 탑재한 추론칩이 나와야 돼요. 설계부터 다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3, 사실 V2부터죠. V3에서 어떤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적화된 연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NPU에서도 그런 연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존의
트랜스포머, 정식 트랜스포머 연산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칩 설계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NPU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NPU가 점점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GPU의 시장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겠죠. 그런데 시장이 크게 커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파이 전체의 100 중에 99를 엔비디아 가져가면 99죠. 파이가 많이 되면 80%만 가져가도 8,00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그 클라우드 점유율을 계속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도 클라우드가 계속 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신 AI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까 한두 개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뭐 또 더 있을까요? 아니면 뭘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공화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중국과 AI 교류 금지.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GPU 당일 수출 금지, 고성능 AI 가속칩이죠. 당일 수출 금지, 그다음에 중국 지역 AI 관련 투자 금지, 그리고 중국 회사의 투자 금지, AI 회사의 투자 금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법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거, 고성능, 그리고 AI 모델 규제를 되게 세게 때렸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AI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회도로 고성능 GPU를 확보해 갔던 것 같은데 그걸 막기 위한 훨씬 더 빡빡한 어떤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현재는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도 모델도 사실 수출 규제가 없는데, 동맹국이란 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이것도 관세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동맹국들도 티어를 나눌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오픈소스 모델을 제공할 때도 되게 강력한 툴은 엄청 잘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미국에서만 쓰고 그 아래 단계 정도 이렇게 가는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내부 규제 싹 없애버리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외교적인 노력, 특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중국 때문에 그 싱가포르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동남아 쪽에도 규제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동남아만 규제가 또 세지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국 중에서도 티어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상위 티어에 들어가야 그래도 발은 달구고 있어야죠. 상위 티어에는 당연히 발을 담그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티어 3라고 얘기하는,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규제를 받는 여기 애들을 우리 역량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또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순간 미국과 척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페이지 2 넘어가고, 페이지 2 넘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산업에 적용하고 확산한 이런 경험들, 그리고 뭐 GPU 포함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들 가지고 힘들어하는 동남아, 중동 이런 쪽이랑 잘 엮어놓으면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네이버가 사우디랑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지정학적 이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ROI가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글로벌로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근데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UAE와는 달리, UAE는 우리는 미국 도움 그냥 받을 거야, 약간 이런 철학인데 요즘은 약간 바뀌었어요. 기술 자산이 별로 남지 않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는 미국 도움도 중국 도움도 가능한 좀 줄이고 제3의 파트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뇌수막염
예방주사도 맞고 왔습니다. 들어가려면 맞으래요. 이제 법이 바뀌었대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사우디에 기회를 만들면 네이버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쭈루룩, 위로 인공지능 플랫폼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쭈루룩 다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선단으로 같이 나갈 수 있죠. 저희가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면. 네이버 패밀리가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IT 기업이 글로벌에서 그렇게까지 성공한 예가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 큰 성공의 길을 이 AI가 닦아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네. 라고 지금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싶은데, 이 중국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문제. 아까도 그 딥시크 안에 약관에 우리의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네. 하정우 센터장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 네. 그 약관 보니까 내가 휴대폰 키보드? 휴대폰인가요? 뭐 네. PC인가요? 키보드에 내가 뭘 입력하는지까지도 네. 들고 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를 좀 조심해야 됩니까? 네. 실제 그 딥시크가 이렇게 수집한다라는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다른 어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범위는. 가령 이렇게 키보드 입력하는 패턴이나 마우스 입력하는 패턴 같은 것들 게임 회사는 수집해 가거든요. 이유가 명확하죠. 더 게임 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딥시크는 챗봇 서비스인데 네.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데 갖고 네. 가야 돼. 그러니까 회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범위가 좀 넓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 더 문제는 옵트아웃 조건이 없어요. 옵트아웃이란 네. 나는 내 데이터 수집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빼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지예요. 챗GPT가 그거 안 만들었다가 이탈리아 정부한테 혼나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서비스의 품질이 좀 나빠질 수는 있어요. 제공하는 기능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옵트아웃 조건도 없이 쓰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어디에 저장되냐? 중국 정부에 저장됩니다. 중국 정부 어딘가에 있는 서버, 그리고 그 서버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딥시크 챗봇, 딥시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앱은 데이터가 다 그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미 해군이 쓰지 말라고 그러죠. 대신에 딥시크가 공개한 모델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서 내 서버에 올려놓고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일단은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모델 파일 안에 아무 특정한 기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뭐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심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백도어 같은 것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 가능성만 빼고 나면은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도위를 어기지 않았으면 모델을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거는 아마 문제 없을 것이다. 네.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상도위를 안 지켰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면밀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옵트아웃 이것도 결국은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막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정보 넣었다가 이거 다 정보 유출됐어 막 이런 그랬었죠. 뉴스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옵트아웃 기능을 넣어서 내 걸로 모델 학습시키지 마세요. 내 데이터는 갖다 쓰지 마세요. 학습도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거죠. 네. 선택지가 없어요. 그 선택지를 이제 우리는 챗GPT 쓸 때는 난 갖고 가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래서 안 갖고 가는 걸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거조차 없다 딥식은. 그러니까 특히나 쓰실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쓰시란 얘기예요. 쓰실 때 특히나 내 개인정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 회사 정보 넣거나 이럴 땐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전문가분들이 딥식에 관련해서 많이 글을 올리시다 보면은 밑에 꼭 달려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새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다. 중국 인재, AI 중국 인재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보거든요. 실제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학회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AI 인재들 우리는 지금 중국 안에만 보고 있는데 지금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죠. 엄청나고 학회를 가도 소속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현지에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냥 외향만 중국인인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굉장한 어떤 로열티 조국 애국심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딥시크와 관련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궁금한 것들, 우리가 오해가 될 만한 것들, 진짜로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쫙 다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딥시크의 지금 이 충격파를 보면서 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엄청난 자본 투입에 따른 기술 격차 걱정이 돼서 무슨 뱁새가 황새 따라가냐 하는 생각은 이제 내려놔도 될 것 같다. 물론 중국이 투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만큼 천문학적 투자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 자체 AI 역량,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기업들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 투자해서 빨리 페이즈 2로 넘어가가지고 패권 경쟁 한번 해보자. 물론 패권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미국, 중국이 워낙 세니까 우리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벨로 빨리 가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그 판에서 뭐 산업 확산, 그 다음에 어떤 동남아 지역, 중동 지역의 리더십 이런 것들 한번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단이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해외로 진출하려면. 네. 어떤 지금 무군들이 필요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 생태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아래로는 뭐 GPU나 AI 데이터 센터, 위로는 여러 가지 산업 확산하는 경험들을 축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축적한 경험과 솔루션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공동개발, 공동투자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생태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전략, 논의하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특정 기업 혼자서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정부가 AI에서 도와주는 게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 생태계 전략을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튼튼하게 만든 생태계를 만든 솔루션 혹은 그 경험 가지고 동남아가 됐든 중동이 됐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지금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정우 센터장님이 챗GPT 나오기 전에 정말 AI의 A자도 모를 때부터 이제 만나서 여쭤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MOE도 이야기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AI 관심이 얼마나 많아진 건가에 대한 그런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볼 때마다 만나 뵐 때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진짜 이제 많이 관심도 갖고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고요. 또 이제는 네이버를 넘어서 꽤 되신 지 꽤 됐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AI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정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알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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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